저는 소피 윌리엄스입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소아암 전문의로 일했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의사로서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 아이의 죽음으로 시작되어 또 다른 아이의 생명으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제 아들 데이빗은 7살이었습니다.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최고의 소아암 전문의였어요. 그런데 제 손으로는 내 아이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미국 병원 시스템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고 성공 확률이 낮다는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데이빗이 숨을 거둔 그날 밤, 저는 의사 가운을 벗었습니다. 아니, 벗어던졌다고 해야겠네요. 그리고 전 세계를 돌며 아픈 아이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어요. 의사가 아닌 그냥 한 명의 엄마로서 말이죠. 그러던 중 몽골의 작은 마을에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의료팀이 현지 병원에서도 포기한 희귀암 아이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한국 의료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확신이 생겼어요. 혹시 한국에는 제가 찾던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이것은 죽음을 받아들였던 한 의사가 다시 생명을 믿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인간적인 의료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샵샵 챕터 1점 과거의 상처 아들을 잃은 의사. 데이빗의 백혈병이 발견된 건 2016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시애틀 아동병원에서 소아혈액 종양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매일 치료하던 바로 그 병이 제 아들에게 찾아온 거죠.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소아백혈병을 잘 아는 의사는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데이빗의 병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염색체 이상이 동반된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이었는데 일반적인 화학요법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관의 유도 치료가 실패했을 때 병원 측에서는 골수이식을 권했어요. 하지만 데이빗에게 맞는 공여자를 찾는 데만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죠. 닥터 윌리엄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비가 이미 50만 달러를 넘었어요. 보험회사에서는 더 이상의 치료 승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병원 원장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의사로서 환자를 살리는 게 최우선이라고 믿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치료도 끝이었죠. 데이빗은 병원 침대에서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엄마, 나 죽는 거야?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많은 환자 가족들에게 희망적인 말을 해왔던 제가 정작 내 아이에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니야, 데이빗. 엄마가 꼭 살려줄게.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 안에서는 더 이상 데이빗을 살릴 방법이 없다는 거요. 데이빗이 세상을 떠난 건 2017년 봄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데이빗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이는 제게 말했죠. 엄마, 다른 아픈 아이들 많이 도와줘. 엄마가 최고의 의사니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국을 떠나겠다고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딘가에서 데이빗처럼 아픈 아이들을 도우면서 살겠다고 말이에요. 2017년 여름, 저는 국경 없는 의사회에 자원했습니다. 첫 번째 파견지는 아프리카 차대였어요. 그곳에서 말라리아와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돌봤죠. 의료 장비도 부족하고 약도 부족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어요. 적어도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후 3년 동안 저는 시리아, 예멘, 방글라데시, 몽골을 돌며 일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아픈 아이들이 있었고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데이빗이 다른 곳에서 치료받았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에서 온 의료진이 현지 병원에서도 포기한 희귀암 소년을 살렸다는 거였습니다. 그 한국 의사들은 달랐어요. 장비가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자고 말하더라고요. 몽골 현지 의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머릿속에 각인됐어요. 몽골에서 돌아온 후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 의료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이 세계 각지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었고 특히 소아 환자 치료에서 눈에 띄는 성과들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 시선을 끈 건 한 NGO 단체였습니다. 희망의 아이들이라는 이름의 단체였는데 한국 의료진들이 주축이 되어 전 세계 난치병 아동들을 돕고 있었어요. 주저하지 않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소아암 전문의로 일했고 현재는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몽골에서 여러분의 활동에 대해 들었는데
혹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단체의 의료 책임자인 김정호 박사님이 보낸 메일이었어요. 소피 박사님, 메일 잘 받았습니다. 몽골에서의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희도 그 케이스를 잊을 수 없어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한국으로 오셔서 직접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의 아이가 치료받고 있거든요. 그 메일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데이빗이 제 등을 떠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봐, 엄마. 거기에 답이 있을지도 몰라. 데이빗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2020년 12월, 저는 개인 경비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샀어요. 코로나19로 국경이 막혀있던 시절이라 입국 절차도 복잡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한국에서 제가 찾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혹시 이것도 그냥 허황된 기대일까? 그런데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집에 도착한 기분이었어요.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분은 김정호 박사님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인자한 모습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남달랐어요. 소피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병원으로 바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먼저 휴식을 취하시고 싶으세요? 바로 가고 싶어요. 궁금해서 잠도 못 잤거든요. 김정호 박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가는 길에 민준이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아마 놀라실 거예요. 차 안에서 들은 민준이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8살 민준이는 희귀한 뇌종양 환자였는데 미국 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진단받았대요. 민준이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려고 했지만 치료비만 100만 달러가 넘었고 성공 가능성도 30%에 불과했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에서는 달리 접근했어요. 일단 아이의 전체적인 상태를 봤죠. 종양의 위치나 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부모님이 얼마나 간절한지도 함께 고려했어요. 김정호 박사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의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지금 치료 중이에요. 아직 수술은 안 했지만 항암 치료에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내일 직접 보시게 될 거예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잃어버린 걸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요. 다음 날 아침, 김정우 박사님과 함께 아산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 병원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복도에서 만난 간호사들은 환자 가족들과 마치 친구처럼 대화하고 있었어요. 의사들도 바쁜 중에도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는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치유하는 곳 같네요. 제 말에 김정호 박사님이 웃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추구하는 의료예요.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와 가족의 마음도 함께 돌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아병동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병실에서 들려오는 맑은 웃음이었어요. 김정호 박사님이 그 병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가 민준이 병실이에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민준이의 모습이 데이빗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나이도 비슷하고 수줍게 웃는 모습도 똑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에요. 민준이가 저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머리는 항암 치료로 인해 모두 빠진 상태였지만 눈만큼은 또렷하고 생기가 넘쳤어요. 안녕, 민준아. 나는 소피 이모야. 미국에서 왔어. 민준이 옆에는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에는 희망의 빛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 엄마 이은영이라고 해요. 미국에서 온 의사 선생님이시라고 들었는데 정말 감사해요. 은영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민준이는 작년에 미국 병원에서 치료받을 뻔했다는 거예요. 사실 작년에 민준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갈 계획이었어요. 한국 병원에서는 수술이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고민하던 중에 김정호 박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김 박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보자. 안 되면 그때 미국을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요. 그 말이 저한테는 위로가 됐어요. 저는 은영 씨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데이빗을 치료할 때는 누구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모든 게 확률과 비용으로만 계산됐어요. 그때 민준이가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이모도 의사예요? 응, 그래. 이모도 너처럼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의사야.
그럼 이모 아이는 어디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이의 순진한 질문이 제 가슴을 후벼팠어요. 이모 아이는 하늘나라에 있어. 민준이가 저를 빤히 보더니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모는 슬프겠네요. 저도 엄마 없으면 슬퍼요.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민준이는 놀라지 않고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모. 제가 이모 아이 대신 이모 곁에 있어줄게요. 민준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치료받는 환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거요. 은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아프면서도 항상 다른 사람을 걱정해요. 병동의 다른 아이들 이름도 다 알고 있어요. 김 박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준이 같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민준이 같은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의사들이 있구나. 데이비사, 엄마가 드디어 찾았어. 내가 받지 못한 그 따뜻한 치료를 말이야. 민준이를 만난 지 일주일 후 갑작스럽게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민준이의 호흡이 갑자기 나빠진 거예요. 새벽 3시에 김정우 박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소피 박사님, 민준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병원으로 오실 수 있나요?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민준이를 봤을 때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민준이의 모습이 데이빗의 마지막 모습과 겹쳐 보였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종양이 갑자기 커지면서 기관지를 압박하고 있어요. 폐기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김정호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이 정도 상황에서는 이미 치료를 포기했을 거예요. 김 박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미국에서라면 이 시점에서 치료를 중단할 텐데요. 김정호 박사님이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치료를 중단하다니요? 아직 해볼 수 있는 게 많은데요. 그 말을 하자마자 김정호 박사님은 전화를 들었습니다. 응급다학제 회의 소집해주세요. 소아외과, 흉부외과, 마취과, 영상의학과 모두요. 30분 후에 회의실에서 만나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4시에 응급회의를 소집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라면 최소 하루는 걸렸을 텐데요. 30분 후 회의실에는 정말로 모든 관련과 의사들이 모였습니다. 각자 집에서 급히 나온 티가 역력했지만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민준이 케이스 다들 아시죠?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김정우 박사님이 민준이의 CT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종양이 기관지를 85% 막고 있었어요. 소아외과 과장인 박민수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수술은 가능하지만 위험도가 높아요. 성공 확률은 60% 정도로 봅니다. 흉부외과 과장인 최영준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협력할 수 있어요. 혈관 침범 부분만 저희가 담당하면 됩니다. 마취과 과장인 김혜진 박사님도 동의했습니다. 소아 마취는 어렵지만 민준이라면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소집된 회의에서 1시간 만에 수술을 결정한다니요. 잠깐요. 이렇게 빨리 결정해도 되나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말에 김정호 박사님이 웃었습니다. 소피 박사님, 아이가 위급한 상황인데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있을 건가요? 저희는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게 원칙이에요. 그때 영상의학과 과장인 이수진 박사님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수술 전에 AI 기반 신약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지난달에 식약처 승인받은 그 약 말이에요. 종양 크기를 줄여서 수술 위험도를 낮출 수 있을 거예요. 박민수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3일 정도 신약을 쓰고 수술하면 성공률을 80%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AI 기반 신약을 실전해서 바로 적용한다고요? 미국에서라면 수개월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할 텐데요.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김정우 박사님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부모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저희 병원은 혁신 의료 기술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새벽 6시, 회의는 끝났습니다. 2시간 만에 치료 계획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신약 투여 3일 후 수술, 그리고 4개과 협진 시스템까지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민준이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김정우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소피 박사님, 놀라셨죠? 저희는 항상 이렇게 일해요. 아이가 아픈데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에게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요. 오직 어떻게 살릴 것인가만 있을 뿐이었어요. 데이빗이 이런 의료진을 만났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민준이는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요. 신약 투여 3일째, 민준이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30%나 줄어든 거예요. CT를 확인한 김정우 박사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수술 조건이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 성공률이 90%는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데이빗도 한때 좋아졌다가 갑자기 악화됐거든요. 그때의 기억 때문에 쉽게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저는 민준이 병실에 들렀습니다. 민준이는 의외로 밝은 표정이었어요. 이모, 오늘 수술하면 완전히 나을 수 있어요? 그럼, 민준아, 김 박사님이 최고의 의사니까 걱정하지 마. 이모 아이도 이런 수술 받았어요? 민준이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데이빗은 수술조차 받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아니야, 민준아. 이모 아이는 이런 좋은 병원을 만나지 못했어. 그럼 이모가 여기 와서 다행이네요. 이제 이모도 여기 있으니까 안심이에요. 민준이의 순수한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오전 9시, 민준이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영 씨는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다른 손으로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빗이 마지막으로 준 작은 별 모양 목걸이였어요. 수술은 예정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6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어요. 저와 은영 씨는 수술실 앞 복도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오후 4시쯤 갑자기 수술실에서 의료진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김정우 박사님이 저희에게 달려왔습니다. 호흡이 갑자기 정지했어요.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데이빗이 숨을 거둔 그날이 떠올랐어요. 은영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은영 씨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저는 병원 기도실로 향했습니다. 종교는 없었지만 그곳에 가고 싶었어요. 조용한 기도실에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데이빗아, 엄마가 또 실패하는 거니? 민준이를 살릴 수 없는 거야? 목걸이를 꽉 잡고 중얼거렸어요. 그때 갑자기 데이빗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포기하지 마. 민준이는 살 수 있어. 여기 의사들은 달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술실로 뛰어갔어요. 수술실 앞에 도착했을 때 김정우 박사님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지만 미소가 있었어요. 성공했습니다. 민준이가 살아났어요. 은영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폐가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민준이의 생명력이 강했던 것 같아요. 1시간 후, 민준이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의식은 없었지만 호흡이 안정돼 있었어요. 저는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이모가 여기 있어. 넌 정말 용감한 아이야. 그때 민준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은영 씨가 눈물을 흘리며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민준아. 엄마가 여기 있어. 민준이가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이모, 저 살았어요? 응, 민준아. 넌 살아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려. 데이빗은 죽었지만 민준이를 통해 다시 살아났다는 거려. 수술실에서 나온 의료진들이 모두 민준이를 보러 왔습니다. 박민수 박사님, 최영준 박사님, 김혜진 박사님 모두 민준이의 손을 잡고 축하해줬어요. 민준아, 정말 잘했어. 넌 우리의 작은 영웅이야.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 의료진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환자를 숫자가 아닌 하나의 소중한 생명으로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데이빗에게 말했습니다. 데이빗아, 엄마가 드디어 찾았어. 내가 받지 못한 그 따뜻한 치료를 말이야. 그리고 엄마는 이제 알겠어. 너는 민준이를 통해 다시 살아있다는 걸. 민준이가 완전히 회복된 건 수술 후 1달 뒤였습니다. 퇴원하는 날, 민준이는 저에게 그림을 선물했어요. 2명의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모, 이거 이모 아이랑 저예요. 하늘에서 저를 지켜봐 주고 있을 거예요. 그 그림을 받아들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찾던 답 그 자체였어요. 그날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정착하기로 한 거예요. 김정우 박사님에게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박사님은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서울대병원 소아과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외국 의사도 특별 과정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지원서를 냈습니다. 35살의 나이에 다시 레지던트가 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환자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서 빠르게 늘었어요. 특히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들을 중점적으로 배웠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서울대병원 소아혈액종양과 레지던트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과장으로 일했던 제가 다시 1년차 레지던트가 된 거예요. 하지만 전혀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첫 환자는 5살 소녀 지은이었어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였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 살 수 있을까요? 지은이 아버지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데이빗 아버지였던 제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살 수 있어요. 저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치료하겠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거든요.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 저는 한국 의료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의료진들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환자와 가족 전체를 돌봤어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도 함께 치료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친절해요? 다른 병원 의사들은 무서웠는데. 지은아, 선생님도 예전에 아픈 아이가 있었거든. 그래서 지은이 마음을 잘 알 수 있어.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 하지만 지은이를 통해서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지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저를 꼭 낫게 해주세요. 하늘에 있는 그 아이도 기뻐할 거예요. 1년 후, 지은이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지은이 가족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 아이가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찾은 건 단순히 새로운 치료법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대하는 새로운 철학이었습니다. 그의 말, 저는 한국 아동 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목표는 전 세계 아픈 아이들이 한국의 따뜻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어요. 재단 이름은 데이빗 민준 재단으로 지었습니다. 죽음과 삶, 절망과 희망을 잇는 다리 같은 의미였어요. 기자회견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의사로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인간으로서 진정한 첫 번째 인생을 시작했다고 해야겠네요. 한국의 의료는 기술이 아닌 철학으로 생명을 살립니다. 그날 밤 저는 데이빗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데이빗아, 엄마가 드디어 찾았어. 내가 꿈꿨던 그 따뜻한 세상을 말이야. 그리고 이제 엄마는 그 세상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선물할 거야. 재단 설립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WHO에서 저희 재단의 활동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정서 중심 의료라는 개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장인 신영수 박사님이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소피 박사님의 사례가 전 세계 의료계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WHO 본부에서 발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WHO에서 발표를 한다니요.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에서 저는 발표했습니다. 의료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마음과 가족의 아픔까지 함께 돌보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발표 후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이 저에게 질문을 쏟아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를 숫자가 아닌 한 명의 소중한 생명으로 보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한국에서는 의사가 환자와 눈높이를 맞춥니다. 특히 소아 환자들과는 친구처럼 대화해요.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가족 전체를 배려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유럽과 미국의 여러 병원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독일 베를린 샤리테 병원의 소아과 과장인 한스 밀러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한국식 의료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 파리 네켈 병원에서도 비슷한 요청을 해왔어요. 심지어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김정호 박사님과 상의했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많은 병원에서 연수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기회네요. 한국의 의료 철학을 세계에 알릴 수 있잖아요. 그 해부터 한국에는 전 세계 의료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50명 이상의 외국 의사들이 연수를 받았어요. 저는 그들의 가이드 역할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밀러 박사는 놀라워했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환자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군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미국에서 온 존슨 박사는 감동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의사가 환자의 손을 잡고 대화하네요. 미국에서는 소송 위험 때문에 절대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연수 프로그램이 성공하면서 유엔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UNICEF에서 한국의 소아의료 시스템을 모델로 삼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2023년 유엔과 한국이 공동으로 소아환자 생명권 헌장을 채택했습니다. 저도 헌장 작성에 참여했어요. 헌장의 핵심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아동은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최선의 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진은 아동 환자를 포기하지 않으며 가족과 함께 치료 과정을 공유한다. 헌장 서명식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을 때 저는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철학이 전 세계 아동들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서명식이 끝난 후 저는 센트럴파크를 걸었습니다. 데이빗과 자주 산책했던 곳이었어요. 그때 데이빗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 이제 전 세계 아이들이 엄마 덕분에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겠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데이빗아, 이 모든 게 너 덕분이야. 내가 엄마를 한국으로 이끌어줬잖아. 그의 말, 타임즈에서 저를 올해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선정했습니다. 특집 기사의 제목은 죽음에서 배운 생명의 의미였어요. 기사에서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소피 윌리엄스는 개인적 비극을 인류 전체의 희망으로 바꾼 사람이다. 그녀가 한국에서 발견한 의료 철학은 21세기 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2024년 봄, 민준이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건강한 아이가 된 민준이는 키도 훌쩍 컸어요. 입학식 날 저도 참석했습니다. 이모, 저 이제 중학생이에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만약 데이빗이 살아있었다면 이 정도 나이였을 텐데요. 민준이는 꿈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도 의사가 될 거예요. 이모처럼 아픈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정말.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네. 그런데 이모, 제가 의사가 되면 하늘에 있는 데이빗도 기뻐할까요? 민준이는 제가 들려준 데이빗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데이빗이 가장 기뻐할 거야. 그해 여름, 민준이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은영 씨도 함께였어요. 바닷가에서 민준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모, 저 이모의 두 번째 아들이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놀랐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엄마가 그러던데 이모가 저를 친아들처럼 돌봐준다고요. 그리고 저도 이모를 두 번째 엄마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민준이는 제게 두 번째 아들과 같았어요. 민준아, 고마워. 이모에게는 정말 소중한 말이야. 그럼 이모도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저는 민준이를 꽉 안았습니다. 그 순간 데이빗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외롭지 않을 거야. 민준이가 엄마 곁에 있잖아. 그해 가을, 저는 데이빗 민준 재단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아픈 아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무료 치료를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첫 번째 환자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8살 소녀 아샤였습니다. 심장병 환자였는데 현지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했어요. 아샤의 수술을 집도한 건 김정호 박사님이었습니다. 수술이 성공한 후 아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예요. 여기 의사들은 천사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한국의 의료가 정말로 세계에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연말, 민준이가 저에게 편지를 줬습니다. 중학교 국어 시간에 쓴 장문이었어요. 나의 두 번째 엄마에게. 이모, 저는 이모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이모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모는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사람이에요. 저는 커서 꼭 의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모처럼 아픈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하늘에 있는 데이빗 형도 저를 응원해 줄 거라고 믿어요. 이모, 사랑해요. 민준 올림. 편지를 읽으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데이빗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데이빗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데이빗아, 엄마가 드디어 깨달았어. 누군가는 아픔을 기억할 때 누군가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너의 죽음이 민준이의 삶이 됐고 그 삶이 또 다른 생명들을 살리고 있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들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 나라에는 정말로 죽음을 잊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요. 한국이 제 아이를 안아주었듯이 이제 저도 이 나라의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데이빗이 저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가르쳐 준 나라였습니다.